네, 이번 시간에는 컴포넌트 다이어그램과 배치 다이어그램 작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포넌트 다이어그램과 배치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는 단계는 소프트웨어 전체적인 개발 단계 측면에서 살펴보면 응용 아키텍처 설계 단계에 해당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 설계 단계를 리마인드 해볼까요? 처음에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요구사항을 명세하는 단계. 그래서 요구사항 수집 및 명세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분석하는 분석 단계가 있습니다. 분석 단계에서는 분석 단계에서의 클래스 다이어그램, 분석 단계에서의 유스케이스 실현하는 그 시퀀스 다이어그램 등을 이제 작성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이 이제 설계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스템의 구조, 아키텍처를 이제 수립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여기서 응용 아키텍처 설계 단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런 설계 단계에서 특히 그 응용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를 설계한 단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응용 아키텍처 설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논리적인 컴포넌트와 패키지를 바탕으로 시스템에 대한 논리적인 아키텍처를 정의하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응용 아키텍처 설계 활동에서의 산출물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종류의 산출물이 있겠습니다. 먼저 논리적 아키텍처 모델이 있어요. 이 논리적 아키텍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논리적인 기능 단위가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논리적 컴포넌트 또는 패키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논리적 기능 단위와 그러니까 논리적 기능 단위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런 다음에 그런 논리적 기능 단위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적인 내용이 컴포넌트와 이제 패키지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이 되겠고, 그래서 이런 그 논리적인 기능 단위와 그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UML 다이어그램은 바로 이제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작성하게 될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이 논리적 아키텍처 모델의 또 다른 이제 실제로 UML의 다이어그램 형태라는 거죠. 그 다음 또 다른 산출물은 설계 유스케이스 실현 모델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유스케이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분석 단계에 있어서도 유스케이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유스케이스 리얼라이제이션 모델이 이제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됐는데 설계 단계에서도 유스케이스 리얼라이제이션 모델이 이제 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논리적 기능 단위인 즉 논리적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유스케이스의 리얼라이제이션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시퀀스 주로 이제 유스케이스를 리얼라이제이션 하니까 여기서는 그 각각 참여하는 객체들 또는 컴포넌트들과 그다음에 그들 사이에서의 그 메시지 흐름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UML 다이어그램은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컴포넌트 배치 모델이 세 번째 산출물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 배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논리적인 기능 단위죠. 논리적인 컴포넌트를 이제 물리적인 컴포넌트로 대응시켜서 그런 물리적인 컴포넌트가 어떤 노드, 즉 어떤 컴퓨터에 배치되는지를 이제 표현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어떤 그 물리적인 컴포넌트 또는 그런 논리적인 컴포넌트를 아티팩트라고 하고 그런 요소들이 어떤 컴퓨터에 이제 탑재되는지에 대한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되겠고, 여기서 결과로 나오는 UML 다이어그램은 바로 배치 다이어그램,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이라고도 얘기하는 배치 다이어그램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바로 컴포넌트 다이어그램과 배치 다이어그램 작성에 관한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응용 아키텍처 설계 활동의 산출물인 논리적 아키텍처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리적 아키텍처 모델은 앞서서 UML의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다고 했었죠.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적 아키텍처 모델, 즉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컴포넌트와 그다음에 컴포넌트 사이의 관계.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이렇게 네모 박스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컴포넌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들 사이의 관계가
뭐 점선 화살표로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죠. 또는 실선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가 나타납니다.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사탕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것이 인터페이스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패키지가 나타나는데 이 그림에서는 현재 패키지가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패키지는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논리적 컴포넌트, 이 앞에서 그 논리적 아키텍처 모델은 컴포넌트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바로 그 구성 요소인 컴포넌트, 즉 논리적 컴포넌트는 응용 시스템을 구성하는 논리적 기능 단위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표시할 때 여기 그림처럼 네모에 이런 표시를 써서 컴포넌트를 표시하거나 또는 네모의 스테레오 타입으로 이렇게 컴포넌트라고 하는 스테레오 타입을 써서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림에서 이렇게 롤리팝 캔디처럼 되어 있는 것이 인터페이스죠. 이 인터페이스는 이 논리적 컴포넌트가 제공하는 기능에 대해서 명세를 정의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작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컴포넌트와 인터페이스 간에 이렇게 실선으로 표현된 것이 있어요. 이 실선은 이 해당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컴포넌트가 구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반면 점선 화살표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점선 화살표가 있는데 이 점선 화살표는 그 인터페이스에 명세된 기능을 어떤 컴포넌트가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그림에는 패키지가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패키지라고 하는 것은 패키지 내부에 또 다른 패키지나 클래스가 존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패키지는 내부의 클래스의 연산이 외부의 다른 패키지나 컴포넌트로부터 직접 호출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반면에 컴포넌트의 경우는 컴포넌트가 제공하는 기능을 항상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기능을 이제 접근하게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 패키지는 그 패키지를 구성하는 클래스 연산을 직접 호출한다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이 논리적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은 그 컴포넌트를 구성하고 있는 그 컴포넌트 내부의 여러 개의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컴포넌트가 제공하는 그 인터페이스에 나타나는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클래스나 객체들이 모여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 패키지는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이제 어떤 안에 클래스들이 존재하지만 그 클래스들이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관련성이 적은 클래스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여기 컴포넌트의 경우는 반드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어떤 기능에 대해서 접근하는데 여기 패키지의 경우는 직접 이렇게 클래스에 접근한다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패키지와 컴포넌트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논리적 아키텍처 모델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논리적 컴포넌트입니다. 논리적 컴포넌트는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시스템의 그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그 기능 단위라고 얘기했었죠. 바로 이제 그런 기능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수강 신청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수강 신청 기능 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컴포넌트로 표현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뭐 성적 등록, 성적 조회 이렇게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ATM 시스템이라고 하면 그 ATM 시스템을 구성하는 이 논리적 컴포넌트로는 ATM 사용자 유저 인터페이스 컴포넌트가 있을 수 있고 입출금을 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컴포넌트 그 다음에 은행 서버와 인터페이싱하는 그런 컴포넌트로 이제 구성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형태로 실제로 시스템의 실질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기능 단위가 이제 논리적 컴포넌트라는 거죠. 네, 이러한 논리적 컴포넌트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컴포넌트가 제공하는 기능을 이제 명세할 수 있어요. 여기 볼까요? 우리 앞에서 ATM 시스템에서 입출금 기능을 담당하는 컴포넌트가 있었죠. 그래서 입출금 컴포넌트의 경우에 이 롤리팝 캔디 모양으로 IATM 서비스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
그림에서는 이 IATM 서비스가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클래스가 아니라 인터페이스를 표시하기 위해서 스테레오타입으로 인터페이스로 표현하고 인터페이스 이름을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이 인터페이스에서 제공하는 기능 inquire, deposit, withdraw라고 하는, 즉 여기 입출금 컴포넌트가 제공하는 기능을 이제 이렇게 inquire, deposit, withdraw로 이 IATM 서비스 인터페이스에 이렇게 표현한 거죠. 즉, 이 컴포넌트가 구현해야 할 그 연산의 집합을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표현해서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컴포넌트가 제공하는 기능을 이제 명세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논리적 컴포넌트는 결국 응용 시스템을 구성하는 논리적 기능 단위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응용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잘 동작하려고 하면 그런 논리적 컴포넌트들 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동작하게 될 건데, 그러려고 하면 논리적 컴포넌트들은 어떤 컴포넌트가 제공한 기능을 수행을 하고 그것을 다른 컴포넌트에게 제공해야 될 수도 있고, 거꾸로 다른 컴포넌트가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고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컴포넌트들 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응용 시스템의 기능이 작동하게 되겠죠. 바로 이렇게 어떤 컴포넌트들 간의 기능을 제공하고 이용하려고 하면 바로 그것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컴포넌트는 기능을 제공하고 또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기능을 제공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를 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컴포넌트 다이그램에 표현되게 되겠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은행 서버 SI 컴포넌트가 제공하는 기능은 iBank 서비스에 이제 명세되겠죠. 그래서 그런 iBank 서비스에 명세된 즉 은행 서버 SI가 제공하는 기능은 입출금 컴포넌트가 이제 이용하게 되겠고, 또한 입출금 컴포넌트가 제공하는 기능은 IATM 서비스에 이제 명세될 건데, 그러한 서비스는 ATM 사용자 UI에서 또 이제 이용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인터페이스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롤리팝 캔디처럼 표현하고, 이용할 때는 이렇게 소켓 모양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롤리팝 캔디 모양으로 표현된 인터페이스는 provided 인터페이스라고 불러요. 즉 제공하는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소켓 모양으로 그려진 인터페이스는 required 어떤 기능을 요구하는 인터페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provided 인터페이스와 required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어떤 기능이 제공되고 어떤 기능을 이용하고 하는 그런 관계를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논리적 컴포넌트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플랫폼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이 논리적 아키텍처 모델에 반영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논리적 컴포넌트로 도서대출 UI 컴포넌트가 있어요. 이 도서대출 UI 컴포넌트는 플랫폼 소프트웨어인 서블릿 패키지의 어떤 기능을 이용한다든지, 이 도서 대출 컴포넌트는 엔터프라이즈 자바빈 EJB 패키지의 어떤 클래스나 기능을 이용한다든지, 그다음 도서 대출 컴포넌트는 JDBC 의 기능을 이용한다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플랫폼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논리적 컴포넌트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기능적인 측면으로는 결국 논리적 컴포넌트가 논리적 기능 단위였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기능을 구체화하기 위한 클래스를 정의하는 측면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방금 전에 봤던 대로 그런 플랫폼과의 연계 측면을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든지 통신이라든지 퍼시스턴스, 그래서 영속성 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보관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측면, 그다음에 뭐 트랜잭션이나 보안 등과 같이 플랫폼 서비스의 API를 이용해서 설계하는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플랫폼 서비스와의 연계를 위한 클래스 정의, 그다음 기능을 구체화하기 위한 클래스 정의 해서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측면에서 논리적 컴포넌트를 설계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논리적 컴포넌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리적 컴포넌트를 잘 이제 이해하기 위한 내용을 공부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설계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논리적 컴포넌트를 생성하기 위한 생성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 컴포넌트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전략이 있는데, 먼저 하나의 분석 클래스가 하나의 논리적 컴포넌트에 대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 보면 요구사항을 명세하는 단계, 그 다음 분석 단계, 설계 단계에서 지금 우리가 설계 단계에 와 있는데, 분석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요구사항 명세로부터 클래스들을 도출했어요. 그래서 그런 클래스들이 도출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클래스를 우리가 분석 클래스라고 하는데, 그런 분석 클래스가 이 논리적 컴포넌트에 대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하나의 분석 클래스가 상세화되는 과정, 즉 설계 과정에서 상세화될 때 많은 수의 클래스로 이제 구체화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때 추가되는 클래스, 이제 많은 수의 클래스로 구체화되면서 추가되는 클래스는 대부분 이제 분석 클래스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보조적인 클래스들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 클래스 1이라고 하는 것이 분석 클래스다라고 하면 그 클래스 1을 보조하기 위한 클래스들이 이제 상세화 과정에서 생기게 되고, 그런 이 클래스 1과 관련돼서 이런 보조적인 클래스들을 같이 묶어서 하나의 논리적인 컴포넌트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에는 바로 하나의 분석 클래스가 하나의 논리적인 컴포넌트에 대응되는 관계가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그거에 좀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분석 클래스가 하나의 논리적 컴포넌트에 대응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 여러 개의 클래스가 기능적으로 유사한 측면일 때 그렇게 묶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보를 뭐 생성하고, 정보를 뭐 조회하고, 정보를 삭제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분석 클래스를 막 도출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클래스들을 도출한 것들은 결국은 정보를 생성하고 어떤 뭐 조회하고 삭제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정보를 관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묶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논리적 컴포넌트로 대응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유사한, 즉 정보 생성, 뭐 조회, 삭제니까 그런 부분을 정보 관리라고 하는 어떤 논리적인 컴포넌트로 대응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그 논리적 컴포넌트를 생성할 수 있는 그 전략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힌트가 될 만한 내용을 얘기하면 이 부분이 되겠어요. 결국 논리적 컴포넌트는 유스케이스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된다. 유스케이스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된다. 즉, 유스케이스 정도의 크기를 논리적 컴포넌트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액터가 있고, 액터들이 시스템을 바라볼 때 시스템이 제공해주는 기능,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는 기능 할 때 이 유스케이스를 모델링 했었죠. 바로 그러한 유스케이스 단위로, 유스케이스 단위가 어떤 논리적 기능 단위가 돼서 그 논리적 컴포넌트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스케이스 단위가 논리적 컴포넌트가 되면, 즉 이 유스케이스를 리얼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여러 개의 클래스들이 있죠. 그런 클래스들이 그룹핑돼서 하나의 어떤 논리적인 컴포넌트로 이제 대응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논리적 컴포넌트는 하나의 기능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하나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이제 물론 이제 관련된 연관된 세부적으로 하면 여러 개의 기능이지만 큰 단위로 볼 때 하나의 기능.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이 유스케이스가 제공하는 유스케이스 단위의 기능, 단위로 제공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논리적 컴포넌트를 생성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논리적 컴포넌트를 생성하기 위한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여러 컴포넌트에서 공유되는 데이터 타입의 경우에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조직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패키지 얘기를 했었는데, 한편으로 이 설명을 들어보면 패키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측면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클래스들이 협력을 통해 단일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 보통 이렇게 클래스들이 협력을 통해 단일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뭐죠? 이 논리적 컴포넌트로 모델링 하죠. 우리가 방금 전에 앞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대로 유스케이스 모델링에서 하나의 유스케이스가 실제로 논리적 컴포넌트로 모델링 되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유스케이스를 리얼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유스케이스 리얼라이제이션을 하려고 하면 유스케이스 리얼라이제이션에 참여하는 어떤 클래스들이 콜래보레이션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들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데 바로 그렇게 유스케이스를 이 논리적 컴포넌트 단위로 갖고 가면 그런 유스케이스 실현에 참여하는 그런 클래스들이 결국은 이 컴포넌트 구성에 참여하는 그러한 클래스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클래스들의 협력을 통해서 단일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가 보통 논리적 컴포넌트였는데 그렇지 않고 모든 클래스들이 외부에서 직접 접근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조직화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바 랭점 패키지 볼까요? 여기에서는 내부에 뭐 인티저, 스트링 등의 클래스들이 있는데 이런 클래스들은 어때요? 어떤 서로 협력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어떤 패키지가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 인티저나 스트링 같은 경우 각각 독립적인 어떤 클래스들인데 단지 패키지로 그룹핑만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각각 외부에서 직접 접근돼서 사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조직화하고 그렇지 않고 클래스들이 협력을 통해 단일 기능을 제공할 경우에는 논리적 컴포넌트로 모델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 여러분들이 논리적 컴포넌트로 모델링하는 방법과 패키지로 모델링하는 방법의 그 차이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논리적 컴포넌트는 실제로 배포하고 배치하는 그런 관점을 고려해서 조정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연산들이 부분적으로 다른 노드에 배치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배치되는 것이 오히려 그 퍼포먼스를, 성능을 좋게 한다라고 할 때, 뭐 그런 식으로 다른 노드에 배치돼서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배치를 고려해서 논리적 컴포넌트를 이제 쪼개고, 그래서 각각 다른 노드에 배치시키는 그럴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논리적 컴포넌트가 배포 배치의 단위로 항상 함께 사용될 경우, 그러니까 이 여러 개의 논리적 컴포넌트가 있는데 그 여러 개의 논리적 컴포넌트가 항상 배포 단위 또는 배치의 단위로 항상 함께 사용될 경우에는 그런 여러 개의 논리적 컴포넌트 대신에 하나의 논리적 컴포넌트로 정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볼까요? 여기 컴포넌트 하나는 로그인 관리하는 컴포넌트예요. 또 다른 컴포넌트는 유저 관리하는 컴포넌트예요. 보통 우리가 로그인 하려고 하면 항상 유저 정보를 참조해야 되죠. 그래서 유저 정보가 만약에 바뀌면은 어느 순간에는 로그인이 가능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로그인이 불가능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그렇게 로그인과 유저 관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은 어떤 여러 개의 컴포넌트지만 배포 단위 또는 배치 단위로서 항상 함께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이렇게 로그인 앤 유저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로그인과 유저를 동시에 관리하는 컴포넌트로 만들고 그것이 제공하는 기능은 앞서서 이 컴포넌트에서는 즉 로그인 매니지먼트 컴포넌트에서는 로그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했고 유저 매니지먼트에서는 유저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했는데 여기 로그인 앤 유저 매니지먼트 컴포넌트에서는 그런 각각의 유저 매니지먼트와 로그인 매니지먼트의 기능을 다 인터페이스로 제공하는 이런 형태로 모델링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바람직하다라는 얘기죠. 결국 이제 그 논리적 컴포넌트는 그런 배치를 고려해서 이제 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 이제 그 컴포넌트 생성 측면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응용 아키텍처 설계 활동의 또 다른 산출물인 컴포넌트 배치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 배치 모델은 UML의 배치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표현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UML의 배치 다이어그램 모습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 배치 모델은 각 컴포넌트가 어떤 수행 환경에서 배치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다이어그램이 되겠어요. 모델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 배치 모델의 구성 요소를 보면 먼저 물리적인 컴퓨터를 나타내는 노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림에서 육면체로 표현되는 이러한 육면체 모습이
노드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 실행 환경인 플랫폼 소프트웨어가 표현됩니다. 물론 이 그림에서는, 이 다이어그램에서는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표현하지 않았는데 보통 이런 응용 소프트웨어가 동작할 수 있는 실행 환경인 어떤 뭐 운영체제라든지 어떤 특별한 예를 들어서 엔터프라이즈 자바빈 같은 그런 수행 환경, 그런 환경들을 이제 표현하는 플랫폼 소프트웨어가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노드에 배치되는 이제 컴포넌트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논리적인 컴포넌트로 표현했는데 점 와르나 점 자르 같이 배포 및 배치 단위인 이제 물리적인 컴포넌트로 표현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 메커니즘이 나타납니다. 이 통신 메커니즘은 노드들 간의 통신 방법 및 통신 프로토콜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클라이언트 PC와 애플리케이션 서버 사이에 통신을 하는데 HTML로 통신한다. 애플리케이션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서버 사이에는 TCP/IP 통신을 한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 배치 모델을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네, 컴포넌트 배치 모델을 설계할 때는 비기능적 요구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서는 논리적인 컴포넌트를 설계할 때는 주로 이제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설계하였다고 하면 이 배치 모델을 설계할 때는 이제 비기능적 요구사항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사례를 볼까요? 성능 요구사항을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죠. 만약에 높은 성능이 요구되는 기능을 제공하는 컴포넌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높은 성능이 요구되는 기능을 제공하는 컴포넌트의 경우는 여러 노드에 중복 배치를 하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많은 수의 클라이언트들에게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하나의 컴포넌트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여러 노드에 중복 배치해서 결국 이런 많은 수의 클라이언트들에게 동시에 서비스를 해줄 수 있도록, 즉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배치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 배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기능적인 측면이 아니라 비기능적 측면을 이제 비기능적 요구사항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 컴포넌트의 한 부분이 빠른 성능이 요구되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그 부분만을 별도로 추출해서 컴포넌트로 만든 다음에 중복 배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왜 우리가 논리적 컴포넌트의 경우도 논리적 컴포넌트를 쪼갤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쪼갤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특히 어떤 부분이 성능이 요구될 경우, 빠른 성능이 요구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쪼개서 별도의 컴포넌트로 만든 다음에 그런 부분을 중복 배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논리적 컴포넌트 간에 통신량이 많은 경우, 논리적인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들 사이에 어떤 통신량이 많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 각 컴포넌트를 별도의 노드로 배치하다 보면 결국 노드들 사이에 통신량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컴포넌트들은 같은 노드에 배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성능 요구사항을 고려해서 어떤 배치 모델을 설계할 수 있겠어요. 또 다른 측면으로 이제 가용성을 고려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이 계속해서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이제 가용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용성을 고려하려고 하면 핵심 기능을 여러 노드에 중복 배치하라. 그래야만 어떤 한 노드에서 장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노드가 계속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전체적으로 시스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계속 기능이 제공되는 거죠. 그다음에 시스템 전체가 아니라 어떤 핵심 기능만이 높은 가용성이 필요할 경우다라고 하면은 그 핵심 기능만을 분리해서 다시 여러 노드에 배치하라. 그래야만 어떤 핵심 기능에 한쪽 노드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다른 노드에서 계속 서비스를 해줄 수 있으니까 시스템 전체적인 측면에서 가용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측면을 우리가 컴포넌트 배치 모델을 설계할 때 고려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기능적인 측면이 아니라 비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설계하는 것이 특히 컴포넌트 배치 모델을 설계할 때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